여러분은 지금 2021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대학 입시 피할 수 없으면 배우자라는 주제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프라인에도 학부모님들이 계시고요. 온라인에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지금 여기 교실에서 듣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앞서 정책 설명을 들으면서 공감도 되고요. 또 걱정도 좀 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을까? 정말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 궁금증 아마 많이 차오르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교사이시면서 입시 전문가이신 윤용구 선생님을 모시고요.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학부모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윤윤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광주 지역 학생, 학부모, 그리고 전국의 학부모님들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말을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입시의 기술이 필요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이 대학 입시 이렇게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배울 거냐, 무엇을 배울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정보가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 중에는 반드시 틀린 정보와 맞는 정보, 부분적으로 맞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필터링 할 수 없으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입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라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전 개인적으로 그런 학생 지도하면 그런 학생들은 지도 자체를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학생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 엄마가 이야기하는 정보력이라고 하는 건 단편적인 정보들이거든요. 그걸로 입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방금 보셨지만 나름 이제 이렇게 막 학생부 종합전형 내지는 입시에 관한 한 거의 제 손에 걸리면 대학을 못 가는 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자신 있고 정말 잘 보내거든요. 상상도 못할 대학들을 상상도 못할 걸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학생부만 딱 보면요. 그 고등학교 학생부만 딱 보면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 학과를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왜요? 저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입시 공부에 관한 한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없을걸요? 아까 앞에 서기관님 이렇게 강의하신 내용 쭉 들으면서 그렇군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했는데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전 이 악보를 보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부모님들 딱 보시면 그쵸? 아시는 부모님 계시죠?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나중에 제가 선물이라도 캐논 변주곡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해요. 이 악보를 보고 캐논 변주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음악을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안 보여요. 계명은 읽을 수 있겠죠, 당연히.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계명은 전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멜로디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건 그냥 콩나물 모입니다. 방송이라 차마 콩나물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계명은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음악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멜로디를 쫙 떠올려서 캐논 변주곡. 제가 이거 화면 딱 보여드리고 좀 심하신 분들은 1초에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분이 그걸 공부하셨으니까요. 본질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입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내가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배울 것이냐, 적극적인 질문을 어떻게 던질 것이냐에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까 서 기관님께서 일부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육정책이 저 깜짝 놀랐어요. 1945년부터 시작해서 교육정책을 얘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옛날 일 생각하면서 쭉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요? 지금 내 입시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의 입시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의미 없습니다. 교육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여러분, 저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대학을 보내니까 상위권 대학을 막 줄줄줄 보내거든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요, 교육정책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학은 선발 기준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막 바꾼다고 하더라도요, 대학은 선발 기준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The Spirit of 입시라고 부릅니다. 입시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딱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는 순간, 제대로 배우는 순간 입시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본질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본질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단순합니다. 대학의 본질은, 대학이 입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의 본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제가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 책 제목도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게 핵심입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선생님, 교육정책이 쭉 바뀌어가는데 우수한 학생들도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달라요. 자꾸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을 자꾸 들이미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의 본질은 뭐지? 라고 하는 것 캐치하고 질문을 던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아까 화면을 보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있고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있고 고등학교 학부모님도 당연히 계시겠죠. 입시는 어렵고 힘들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입시 정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어려운 거지. 맞잖아요. 내 자녀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런 놈 둘이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입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입시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까지는요, 대학이 선발하는 방식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은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고등학생은 네 가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네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길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방법 자체가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 아들, 내 딸이 어떤 역량이 우수한가, 어떤 전형에 어울리는가만 고민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정시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그 다음에 내신을 잘 보느냐, 아니면 논술로 대학을 갈 거냐. 근데 이건 일단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접는 걸로, 올해 성균관대학교 약대 논술 경쟁률이 666대 1이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보내지 않으시려면 일단 얘는 접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전국 단위에서 논술은 3.2%밖에 안 되거든요.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세요. 중학생들 정도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거나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거나 내신 위주 전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거나 해요. 지금 중학교, 초등학생들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시랑 내신은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뭐냐면 객관식 역량입니다. 객관식 역량이 뛰어난 학생. 그러면 입시,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거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객관식 역량이 뛰어난 아이. 두 번째는 객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역량이 뛰어난 아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대학이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아들, 내 딸이 어떤 것에 포인트가 있는지를 접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보여드립니다. 아까 서유관님이 보여주신 표랑 똑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정말 중요하고 많이 뽑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이 대학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내 딸, 내 아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지 거기가 아니잖아요. 198개 4년제 대학, 그거 뭐 어쩌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보내고 싶다, 부모님들이 대체로 보내고 싶어 하는 건 여기.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제 지방거점 공립대 정도가 되겠죠. 입시 전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시되, 제가 지금 중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꼭 말씀드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지금 말이 점점 빨라지는 느낌인데 어쨌든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한테는요, 무조건 높은 꿈을 만들고, 그리고 그 꿈에 맞는 생활을 만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 아이들은 무조건 성장하거든요. 제가 대학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목표에 맞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가보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전형을 쭉 봤더니 학생부 교과 전형 11.9%예요. 전국 단위 44%였는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별로 선발 안 하네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전국 대학을 놓고 본 다음에 학생부 내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위권 대학은 내신으로 안 뽑는단 말이죠. 교육부 정책 정말 중요하죠. 서유관님 막 이야기하고 갔는데 그 교육부 정책을 해석하는 대학의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맞죠? 선발은 대학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린 조금 비틀어서 대학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아들, 내 딸을 보낼 수 있는, 교육 정책은 모르겠고 내 아들, 내 딸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고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2 입시, 올해 고3들이 치른 입시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차적으로 계속 영향을 줄 거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을 응시한 인원은 등록한 인원은 50만 명, 그 다음에 수능 실제 본 학생들은 45만 명, 그 중에 13만 명이 재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년도에 29%였는데 올해 3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와서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정시가 늘어난대요, 교과가 늘어난대요 막 이런 이야기할 때 막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순간 내 자녀의 입시는 끝나는 겁니다. 뭘 하시라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N수생이 증가한다고요? 그 다음 던져야 되는 질문 뭐예요? N수생은 왜 증가하지? 이 질문 안 하면 사실 대한민국 입시가 확 보일 수밖에 없어요. N수생 왜 증가할까요? 어디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욕구를 딱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조금 더 좋은 대학 보내고 싶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하는 거 별로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N수생은 점점 증가하는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 근래의 N수생 증가는 거의 대부분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서울의 선호대학 15개를 기준으로 정시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0%까지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보여줬던 거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6개 중에서 정부가 정시 비율을 40% 이상 늘려라고 이야기했던 건 16개 대학인데 이 16개 대학이 이제 중학생들 학부모님 그리고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시를 비율을 증가시키고 점점 증가시킨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정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대통령이 바뀌어서 교육 정책을 확 뒤집어 버리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갑니다. 40%. 왜요? 상위권 대학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대학이 정시를 좋아한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교육정책을 바꾸면서 정시 40% 이상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상위권 대학 전체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40.1%였어요. 40.2%요. 그럼 대학이 정시를 좋아한다면 정부가 40% 이상 늘려라고 이야기하면 50%, 60% 늘려야죠. 안 늘려요. 40.1%요. 정부가 늘리라고 한 거 그 다음 딱 40.1 끝.
왜요? 아까 서 의원님 보여주셨던 화면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미래사회에, 그죠? 거기에 객관식 능력은요? 물음표가 던지시죠? 창의력이 뛰어난 세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미래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학생을 키워야 되는데, 그건 객관식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녹화되는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어쨌든, 올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세 번째 거였습니다. 약대 선발을 이제 학부로 선발하기 시작했거든요. 17개 대학에서 1,7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그 중에서 한 40% 조금 넘게가 정시로 선발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약대 선발을 하게 되면서 전년도에 했던 학생들 반수가 확 늘어나게 되고요. 나 약대 갈래. 그죠? 그 다음에 또 20대 중후반 학생들이 움직였어요. 학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이 학생들이 그럼 난 전문직 이러면서 약대를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생들이 올해 성균관대학교 약대 666대 1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대 선발에 그 20대 중후반의 학생들, 30대 초반까지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2년 목표로 오거든요. 내가 수능을 올해는 그냥 연습 삼아 한번, 내년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없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신설 확대됐다라고 이야기해서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고 증가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되면 그렇구나 하는 순간 이제 뭔가 좀 핀트가 어긋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통 선택 과목, 이게 융합형, 통합형 수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수능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수학을 잘 보는 학생이 대학을 잘 가게 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교육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사교육 이야기할 때마다 왜 사교육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수학이요. 수학공화국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말도 안 돼요, 이건. 한 과목에 완전 편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 난이도를 확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어쨌든 공통과목, 선택과목에서 수학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좀 심각할 만큼. 제가 발표될 때 엄청 혼자서 찻잔 속에 태풍 뭐 이런 거죠. 혼자서 엄청나게 저항을 했거든요. 난리 난다. 문과학생 대학을 어떻게 가라는 거냐. 못 간다. 근데 어쨌든 수학을 잘 보고 수학을 잘 푼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수생, 재수생 20대 후반이 움직이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왜요? 얘들은 객관식 능력은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 그게 한동안 조금 지속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제한이 많으니까 이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수능 표준점수 평균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학 가는 방법 하나씩 짚어드리는 겁니다. 대학 가는 방법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정시로 가거나 내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학종으로 가거나. 지금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논술하고 실기 전형 조금 있는데 그거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2020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국어에서 97, 8점 정도가 평균이 나옵니다. 재학생들. 근데 졸업생들의 평균은요. 108점, 107점, 108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10점 차이가 납니다. 총합 20점. 그럼 정시에서요. 표준 점수 20점 차이는 재수생들이 스카이라인에 원서 접수하고 있을 때 재학생들은 건대라인에서 원서 접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점수 능력 차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 평가원이 매년 발표하는 데이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건 재학생들의 수능 등급 분포입니다. 1등급부터 지금 국어 과목만 갖고 와봤고요. 1등급 분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수생 분포입니다. 졸업생들의 성적 분포.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재수생, 반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 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스카이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정시로 스카이를 간 학생들 중에서 졸업생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서울대 60%, 연대, 고대 70%예요. 이게 언제냐면 2019학년도니까 대략 수시의 비율이
학생부 종합전형 뭐 이렇게 수시의 비율이 25%, 26% 왔다 갔다 할 때요. 지금 몇 퍼센트요? 40%요. 그럼 앞에 성적들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재수생들이요. 압도적으로요. 그래서 올해 입시 결과 발표되고 난 다음에 스카이 정시 보면 서울대 거의 70%까지 가까이 나올 거거든요. 68 정도 나올 겁니다. 연대고대는 78 정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정시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건 반수생, 재수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상위 12개 대학, 서울에 있는 상위 12개 대학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재학생들의 비율은 줄어들고, 정시에서요. 재학생들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요. 재수생들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2020년까지 해서 한 27, 8%일 때, 정시의 비율이 27, 8%일 때 이거 40%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70%, 30%가 안 되겠죠. 29점 얼마 나오게 될 겁니다. 28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정성 강화다라고 아까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그게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죠. 맞죠? 가장 대표적으로 광주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별 이렇게 쭉 보면 서울 지역 그리고 광주 지역 보면 수능 그 지역에서 수능 친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뚜렷하거든요. 완벽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으로 가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전년도까지 7% 정도였어요. 15개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는 대학이 7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잘 안 뽑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10% 이상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이상 하겠다라고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 신설된 데가 7개거든요. 상위권 15개 대학에서만. 그렇게 해서 10% 이상 늘렸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살짝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대학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방에 있는 거천공립대를 보낼 거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보낼 거냐의 길을 좀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해야 될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방향을 놓고 고민하셔야 되는데 대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능 100% 전형으로 가거든요. 수능 100% 전형인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을 100%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장력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까지 걸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거 안 하는 대학이 한양대 정도거든요. 시립대 한양대 정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거는데 정부가 10% 이상을 뽑아라 교육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대학들의 상위권 대학의 반응을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신 1.1은 붙고 내신 1.2는 떨어지는 거예요. 정량적인 평가라고 하거든요. 내신 1.2는 붙고 내신 1.3은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내신으로 줄을 쭉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줄을 쭉 세우는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에 보니까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다 뭘 집어넣은 거예요? 서류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서류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소예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요소, 정성적인 평가 요소를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이 늘어난 걸까요? 학종 전형이 늘어난 걸까요? 고민되시죠? 대학이 자기가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방향을 조금씩 튼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이라는 큰 테두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학이 선발 기준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방향을 조금씩 튼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 30%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고대, 동국대, 성균관대학교 3개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내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5개 대학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게 더 늘어날 거거든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학생들이 치게 되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가 장담컨대 15개 상위권 대학에서 한 13개 정도는 다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게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학이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를 자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서울 상위권 학생부,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1점대의 내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고등학교에서 1점대 내신 나오는 학생 한 학교에 한 5명, 6명 이렇게 보면 그 5명, 6명이 이걸 쓰냐 마냐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거는 거죠.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객관식 능력이 정말 탁월한 아이들이잖아요. 저기 고려대학교 인문 최고 1.1, 그 다음에 최저 1.7 나오는데 1.7 나오려면 졸업할 때까지 한 30과목 정도 배우게 되고요. 30과목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30과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목에서 10과목 2등급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1등급 받는 거고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많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고등학교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좋아. 1등급, 2등급 초반까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간다 치고 그럼 3등급부터는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평범한 내 아들, 내 딸내미는 대학을 어떻게 가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면서 자꾸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대학을 평범한 아이가 정말 특별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실제로는 그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세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수생, 재수생의 비율이 70%, 80%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재학생의 비율이 70%, 80%거든요.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 85%를 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85%에 넘는 재학생들이 합격하는 상대적으로 재학생들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이제 교육부 서기관님은 교육부라서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고교학점제 어떻게 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발표된 건 선원수령으로 가거든요. 수능이 선원수령으로 갑니다. 대략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선원수령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객관식 70%, 선원수령 30%로 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선원수령으로 갑니다. 그럼 그 30% 내지는 20%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 30%나 20%에 해당되는 논술, 선원술 채점 누가 할까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채점 누가 해요? 그 다음 질문 던져볼까요? 그 채점한 거 학부모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전 못 받아들일 건데요?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딱딱 던지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19년에 일본이 똑같은 걸 했거든요. 수능, 우리 선원 수령!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19년에 실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 2월에 폐지했습니다. 채점을 누가 해요? 대학생 알바 10,000명 뽑아가지고 채점하기로 했거든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 없었던 일로. 완전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IT 선진국 같네요.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뭐 하고 있냐면 선원수령 채점 AI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2028년 선원수령이 어떻게 나올지 가닥이 딱 나왔죠? AI가 채점합니다. 정확도 100%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논수령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나하나만 던지면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모든 대학의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거점국립대, 전남대 뭐 다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내책자 찾아보시면 학생부 전형의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 책 한 권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읽어보시면 돼요. 뭐냐면 평가 요소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평가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대학이 평가 요소를 가지고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진짜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될까요? 당연하죠. 그거 고민해 보셔야죠. 그럼 대학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찾아보면 되죠. 그거 다 대학이 공개하거든요. 찾아보시면 돼요. 입학사정관 한 30명, 그리고 대학 위촉 입학사정관이라고 이야기한 대학 교수 한 100명, 그래서 한 130명 정도가 평가를 참여합니다.
서울대를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 전임 입학사정관 24명에 1년에 위촉 입학사정관 교수들이 110명이거든요. 그럼 134명이 16,000명의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볼까요? 질문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까 논술 채점 누가 하나요?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평가, 학생부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대학 교수들 뽑아가지고 교육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은 이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을 뽑으셔야 됩니다 라고 1년에 60시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칩니다. 이 시험이 대박이죠. 작년도에 합격한 학생, 불합격한 학생 학생부 주고 우수한 학생을 뽑는지 못 뽑는지,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뽑는지 못 뽑는지를 측정을 해요. 떨어지면 재교육. 무시무시하죠. 엄청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해서 130명이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학생부를 쳐다보면서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 상호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호주관성에 근거해서 공정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저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저 평가 요소가 학생부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투영되고 어떻게 보여지면 그렇게 읽힐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학인 전발, 그러니까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학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건대, 서울여대 6개 대학이 공동으로 1년 동안 개발한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평가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들이 전부 다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은요, 대단히 추상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고 싶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부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인재상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인재상 되게 유명하니까 인재상.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인재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그죠?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답답하다 벌써, 그죠? 그래서 차가운 이성.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건 더 짜증나죠?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대학이 그런 인재를 원한대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원한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학생부에다가 차가운 이성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여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구체화시킨 모습을, 장면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 돼요. 끝. 전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거든요. 별거 없어요. 대학이 평가를 그걸로 평가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기 학업 역량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조금 쉬어간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모님들? 시작! 네, 학업 역량 하면 부모님들이 전부 다 내신 어디서 교육받은 것처럼, 어디서 교육받으셨죠? 거기서 돈 내고 교육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 연세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연세대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뭐라고요? 기초요, 기초. 연세대인데요, 기초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건 뭐지? 읽으시면서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으시면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연세대인데 기초? 내신이 아니고 기초? 고민하셔야죠. 저 다운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학 교수들이 교육받는 평가 리스트가 있거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 한 12개 정도 돼요. 12개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대학 교수들이 학생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걸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보면 됩니다. 거기 네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추상적인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에다가 평가 요소로서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려면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네 번째 거에 근거해서요. 뭐라고요?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부에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장면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어떤 방법이, 어떤 장면이
이 아이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일까는 각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고민하셔야 되죠. 물론 저는 수백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보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 그거 고민하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면 학교가 노력한 거 말고 동아리가 노력한 거 말고요. 이 학생이 무엇을 했느냐가 학생부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장면이 딱 보이면 대학이 뭐라고 판다고요? 이 학생은 학업 역량 기초 수학 능력이 있구나 라고 평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 보셔야죠. 이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장면 만드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전공적 합성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전공적 합성 보세요. 질문 던지는 방법입니다. 지원 전공 괄호 열고 계열과 관련된 여기서 부모님들이 읽으면서 그렇지 지원 전공과 관련된 이라고 다 읽거든요. 근데 제발 읽을 때 질문을 자꾸 던지세요. 괄호는 괄호 안에 계열은 왜 쳐져 있지? 이런 질문 던지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면 확실히 장면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조금 더 어찌 하다 보니까 서기관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던져놓고 간 걸 자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고등학교에서요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전공이라 봐야 20가지예요. 이 학생이 정말 많은 과목을 선택한다고 해도 20개의 전공이에요. 근데 대학은 과는요 수백 개예요. 전공적 합성이 어디 있어요? 그거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전공적 합성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질문 한 번도 안 던졌던 사람들이나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왜 괄호치고 계열이 있을까요? 왜?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전공이 대학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을 따질 수가 없어요. 몇몇 뭐 대충 말씀드리면 한 20개 과목 정도 빼고는요 전공적 합성이요. 아니 불어불문학과 전공적 합성은 어디서 따질 건데요? 맞잖아요. 노원어문학과 전공적 합성 어디 따질 거예요? 어문 계열의 적합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열 적합성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긴 전공적 합성으로 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계열 적합성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서 어설픈 전공적 합성 어디서 들은 막 이렇게 되게 편향된 정보 하나하나 갖고 가서 전공적 합성이 중요하대 막 이런 이야기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내 학생부, 내 아들내미, 딸내미 학생부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질문들을 읽어보시면 그런 질문들을 던질 만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딸내미랑 아들내미랑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야 이건 맞냐? 내가 엄마가 보기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업 역량의 세부 체크리스트 쭉 나오는데 그 세부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모님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내신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신이 부모님들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오류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자체가 오류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원자 A와 지원자 B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인가요? 당연히 B죠. 와 11111 진짜 내 아들 내 딸이 이런 등급이 나왔으면 정말 그죠? 이게 수능 성적이라면 네 111 받아가지고 스카이 못 가요. 슬프게도 등급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의 원점수 펼쳐보면 딱 나와요. 맨 앞에 가면 국어요. 얘는 89점의 1등급이요. 쟤는 87점의 2등급이요. 누가 우수한 학생입니까? 알 수 없어요. 왜요? 누가 실수했냐 안 했냐 따지는 거거든요. 이건 정량적인 평가거든요. 학종은 이런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가 올해 고려대학교를 보낸 학생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보낸 학생 3가지의 종류 학생을 보일 텐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성적을 보일 겁니다. 첫 번째 학생은 누구나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적습니다. 이건 비율상으로 정말 적어요. 그러나 이 학생의 3.6에서 시작해서 1.5까지 끌어올린 학생. 두 번째 학생은 전형적인 M자형 학생. 가장 많은 형태죠. 세 번째 학생은 W자형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학생들 성적 중에서는 들쭉날쭉 제일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거예요. 자, 3학년 1학기 성적 한번 봅니다. 3학년 1학기 성적을 봤더니 얘는 1.5, 얘는 2.0, 얘는 2.8. 공통점? 고려대 합격. 여기 2.5 불합격, 2.3 불합격, 1.8 불합격, 1.2 불합격. 뭘로 설명하실까요? 설명 못해요. 입시에 대해서, 학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3점대가 어떻게 서울대를 학종으로 갈 수 있지? 못 간다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요. 입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단편적으로 들은 이상한 이런 것들 말고요. 부모님들이 직접 질문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아들, 내 딸의 입시가 조금 더 성공할 거거든요. 보세요.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쭉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정말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이거 정말 많거든요.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큰일 났네요. 네,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부모님들이 인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공부 안 한 분들이 다들 이 인성을 이야기를 하면 휴머니티를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착하면 대학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실하면 대학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상위권 대학이요. 성실하면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그런 대학이 어디 있어요? 착하다고 대학 간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내 아들, 내 딸은 상위권 대학 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중학생들이 못 갈 수 있겠다, 그죠? 하는 짓이 너무 미워서. 그러니까 공부 안 하니까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는 걸 안 하니까 그냥 휴머니티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 자녀의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인 질문이요. 그럼 인성은 뭐지? 어떤 게 평가 요소가 되는 거지? 이건 퍼스널리티요. 휴머니티가 아니라 퍼스널리티요. 개인적 특성, 캐릭터요. 너 어떤 캐릭터니? 이걸 대학이 평가하는 거라고요. 평가 요소로서는 전공적 합성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입니다. 자, 진짜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슬프게도 웃긴 이야기. 뭐냐면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어쨌든 평범한 학생이 우수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적인 가장 설득력 있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학생부는 되게 마음 아프게 나쁜 말을 적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가장 첫 번째 제약 요소예요. 나쁜 말을 적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만 딱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막 멋진 학생 투성이거든요. 시대를 변화시킬 인재들만 있어.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부는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믿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예요. 근데 학생부에 막 휘황찬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발전 가능성이에요. 이야, 이 학생은 할 말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발전 가능성이 뛰어나고. 이 학생은 진짜 지금 상태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언젠간 잘 되겠지?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고요. 그럼 대학 교수들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이 평가할까요? 장면으로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돼요. 그럼 그 학생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적 환경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한계를 뚫고 올라가네요.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 뛰어나나요.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대부분의 이제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자율활동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IT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학생부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유사도 검색을 해요. 동일 고교끼리, 같은 고등학교끼리 유사도 검색을 하면 입학사정관들한테 보이는 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학생부 전체가 내 아들, 내 딸의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즘 시스템이 참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노란색은 한 명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10명한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 메뉴에 있는 빨간색은 100명한테 붙여넣기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어디서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실제로 학생부 기록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사진 찍고 갖고 계시는 건 상관없는데 어디 올리시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학생부 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 부분이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 전체 이야기는, 이건 왜냐하면 메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100명이 똑같이 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뒤에 거 10명, 15명, 10명이 똑같이 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밑에 거 혼자 한 거. 그럼 이 학생이 뭐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이요,
뭘 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학교 활동을 하고 세부적인 이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색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강화하고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교사평가까지 딱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세특입니다. 이게 완벽한 자율활동 기록입니다. 이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만들어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이 그걸 설계를 해야죠. 그걸 설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저희 학교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학이 평가하는 건 그 학교가 어떻고 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대학은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이 어떤 우수함을 보이려고 노력했는지가 포커스예요. 그 노력만 보거든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학부모님도 학생들이요. 상관없어요. 그 고등학교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대학 갈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나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 가는 거죠.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율활동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요. 뭐 다 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빼고 여기만 보시면 돼요. 학교 특색사업, 학년 특색사업, 학급별 특색사업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면 중학생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학생들요.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우리 학급에서 특색활동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학년으로 확대시키고요. 그걸 학교로 확대시키는 순간 이 학생은 무조건 상위권 대학 1단계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특색사업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안에서 주제 선택활동, 탐구활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깊이 있는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3배수 뽑거든요. 3배수에서 5배수 뽑거든요. 그 배수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진짜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자를 갖고 왔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2.63, 지원한 학생들 2.63, 일반계 고등학교 최종 합격한 2.24, 선생님 2점대인데요?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점대가 수두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지원을 보시면 서울시립대학교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중에서 좀 괜찮은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립대니까 여기 보시면 지원자가 1등급에서 8등급입니다. 이거 과고, 외고, 특목고, 자사고 다 뺀 겁니다. 일반계,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어쨌든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합격자를 보니까 1등급에서 5.2등급까지요. 5.2등급이요. 그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5.2등급이 서울시립대를 간다고요. 학종으로. 가능한가요? 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안 보는 전형입니다. 그 전형에서 전년도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서 다 정리되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들 쭉 분석을 해가지고 학생부 내신이 제일 낮은 학생을 보니까 5.86이요. 한양대가요. 일반계 고등학교. 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방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주시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말 오늘 협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협박을 많이 받아서 이거 공개를 하는 건데 되게 중요한 건 지적 호기심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수백 명의 학생을 상위권 대학에 입학시킨 루틴입니다. 저한테 컨트롤 당하는이라고 해도 되죠. 저한테 컨트롤 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갑니다. 이 루틴으로 그대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루틴을 딱 가지는 순간 학생은 자기의 우수함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순서는 좀 바뀌어도 돼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것저것 순서 바꿔보면서 해봤는데 이 루틴이 가장 완벽하더라고요. 이 루틴으로 만든 학생은 웬만해서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이런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놈이 궁금한 게 뭐야? 너 뭐 궁금하니? 이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이놈이 공부를 하거든요. 제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부모님들, 우리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자기의 궁금증을 자꾸 아이한테 투여시켜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가 선생님 저 BTS가 궁금해요. 아이돌이 궁금해요. 전 게임이 궁금해요. 그럼 그 게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그 아이돌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들이잖아요. 아이돌 산업도 그렇고 게임 산업도요. 그 속에서 자기의 길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거창한 거, 그 속에서 점점 더 열심히 살아서 거창한 걸 만들면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 속에서 길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서 출발하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제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이제 제가 의대를 보낸 학생입니다. 이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에서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점점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발전해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책을 읽습니다.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되게 괜찮은 책이긴 한데 고등학생들한테 되게 어렵죠. 근데 이 학생이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앞에 것들을 쭉 밟아가야만 지적 호기심의 끝에서 이걸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저는요, 고등학생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뭔지를 모를 뿐이지 분명한 방향은 있어요.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쯤에요. 그래서 선생님 대학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학생부 갖고 와봐. 너 이거 뭐야? 문과 학생일까요? 이과 학생일까요? 과학 관련 동아리 적정기술, 에너지, 공적개발 문과 학생일까요? 이과 학생일까요? 네, 문과 학생이요. 너 이 학생부 뭐야? 야! 이거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고 대학은 보내야 되니까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부모님도 똑같이 질문하시면 돼요. 야, 너 이거 왜 했어? 저 과학 관련 동아리 왜 했어?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자원개발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야. 선생님 맞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찾아와, 공부해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막 공부해갖고 옵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학생부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 네 학생부가 그걸 저 선생님 이거 친구 따라 했는데요. 그런 초딩 이야기를 하는 순간 끝나는 거고요. 야, 조금만 더 생각해봐. 여러 친구 있는데 왜 그놈 따라갔니? 그거거든요. 학생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원개발 전문가가 꿈이야. 그러면 얘는 어느 대학을 보내야 돼요? 어느 학과를 보내야 될까요? 문과라고 했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자원개발 전문가를 꿈꾸는 이놈은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자원이 많은 곳을 보내면 되죠.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자원이 많은 곳 어딜까요? 러시아. 이 학생은 4등급 성적 가지고 성대 러시아 어문학과를 갔어요. 불가능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성균관대학교 러시아 어문학과의 홈페이지 인재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국과 러시아의 자원 외교를 촉진하고. 빙고.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학생부와 그걸 묶어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궁금해하느냐가 포인트예요. 그걸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발 부모님들 내 아이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나쁜 거야 악이야 라고 선언을 하면 너 딸내미들 우리 오빠 막 이렇게 목숨 걸잖아요. 그죠? 오빠 이러면서 목숨 걸잖아요. 근데 그걸 악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걸 악으로 규정하는 엄마 부모님은 선이 되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선악전쟁이 됩니다.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자녀와 선악전쟁을 하지 마세요. 됐죠? 자, 그래서 시간이 끝났네요 벌써. 메일 주소 제가 정말 두들들 떨면서 메일 주소를 공고합니다. 어쨌든 앞에다가 광주라고 이렇게 해서 쳐서 말머리 꼭 해주세요. 그 말머리 안 하면 저 메일 절대 안 읽거든요. 제 메일에 이렇게 쌓여 있는 수백 통의 메일이 말머리 없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말머리 광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멩입니다. 제가 올해 교직 경력이 한 25년쯤 되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오래 했습니다. 아들내미가 대학교 4학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개똥 교육 철학 같은 겁니다.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를 표현하는 라틴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반석이라는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에게 되게 마음 짠하고 되게 정말 심장을 후벼 파는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네, 마음 아프시죠?
저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 던질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스칸달룸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말, 내 행동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지 마시고 내 아이가 나를 딛고 좋은 말로 해서 딛고고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내 아이가 나를 짓밟고 그걸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이가 나를 딛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들이 우리 부모를 그렇게 딛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나를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내 자녀가 나를 짓밟을 때 모욕감을 느끼게 할 때 많으시죠? 그때 꿈틀하고 승질내고 소리 지르는 순간 이 아이의 디딤돌이 무너집니다. 그럼 이 아이는 올라설 수 없어요. 올라가지 못하면 도약할 수 없거든요. 멋진 페트라 부모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아이가 나를 짓밟을 때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그걸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시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다시 한번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 여기에서부터 아마 오늘의 강의는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이 생각하는 그 우수함과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맞닿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학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해서 핵심만 골라서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요, 바로 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어우, 속 시원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과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 이동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속 시원한 강의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줘야 그래야 내가 좀 이해가 되지. 그래야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같이 고민할 문제가 생기지. 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오프라인에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줌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이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질문을 꽤나 많이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 좀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은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학부모님들과 학생, 이번에 수능을 친 집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들어온 게요. 2022년 대입 수능 출제 및 대입 전략,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또 이 좀 큰 질문이어서 좀 어렵긴 한데 거기에 대한 답 좀 주시죠, 선생님. 네. 올해 어쨌든 수능을 보신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은 조금 난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루어지는 수능이었기 때문에 네. 혼돈의 여지가 조금 많거든요. 게다가 이전의 입시와는 입시 결과가 좀 다르게 등급을 예측할 수도 없고 표준 점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략을 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적표가 12월 10일 날 나오게 되는데 12월 10일 날 나와야만 정확한 점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대략적인 지금 해야 할, 이제 성적표가 곧 나올 테니까 10일쯤 뒤에 나올 테니까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채점을 이야기를 했던 점수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예측되어지는 대학을 군별로 가나다 군 3개가 있으니까 군별로 3개 정도의 대학을 선정하셔서 총 9개의 대학을 지금부터 쭉 요강을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요강을 분석해서 전년도의 경쟁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전년도의 충원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땠는지. 충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하고 다른 과를 간 학생 때문에 추가로 선발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돌았는지, 그거 9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성적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원서 쓰는 12월 30일 날 이제 혼동이 좀 없으실 거거든요. 그 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9개 정도의 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어떤 정시에서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마디로 전체적인 좀 큰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신 네네.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2022학년도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한 허리쯤에서 불이 있는 이 중학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중학생이 대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아직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은 학생들일 텐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선생님. 네.
중학생들에게 어떤 걸 이제 입시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실은 1학년, 2학년, 3학년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교육정책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1, 2학년이랑 3학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선행 적용되게 되는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혼동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입시 사설 입시 기관들 찾아가서 고교학점제 어떻게 되나요? 막 질문하실 텐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 2학년은 고교학점제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제가 아까 서기관님은 단호하게 얘기 못했지만 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고 예. 입시를 준비하는 그리고 학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상관없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요. 네. 예.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냐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의 과목의 선택폭을 늘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선택 과목을 마음껏 선택하세요. 고교학점제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입시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등학교 생활도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마음껏 선택하는 건 좋은데 수능은 이 과목만 봐. 그러면 답이 정해졌죠?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추론해서 먼저 선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된다. 그때 수능이 바뀌게 될 건데 그 수능이 바뀌는 건 최종적인 건 2024년에 발표가 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선원수령 수능이 2024년에 처음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예시문항이. 그거 발표되고 나면 이제 엄청 시끄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평가 누가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문제니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논쟁들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의치 마시고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으로 갈 거냐, 내신으로 갈 거냐, 학종으로 갈 거냐,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게 장점이 있지? 라고 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대학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거든요. 객관식 능력이 뛰어나냐, 아니면 객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 뛰어나냐.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시간이 없긴 하지만 네. 제가 중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들과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계실 터이니 저도 두 놈을 그렇게 보냈으니. 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세 가지 금지, 3년 동안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중학생들한테 3년 동안 딱 세 가지 금지어만 안 하시면 얘는 웬만해선 상위권 대학을 갑니다. 첫 번째, 미래. 두 번째, 대학. 세 번째, 성적. 아니,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이랬는데 네. 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학생이 스스로 귀를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중학교 3학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중학교 3학년은 이 얘기를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6년 동안 엄마 아빠가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는 심리적으로 뭐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작동을 해요. 네.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유전자가 귀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중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 되게 많으시죠? 걔들이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부모님들이 되게 당황을 하시면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럼 도대체 자녀랑 이 세 가지 단어를 빼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렇네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 사랑하는 아들내미 딸내미랑 그 세 단어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의 인내심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요, 선생님, 이제 또 유튜브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몇 가지 꼽아봤어요. 우선 먼저 들어온 질문은 예체능은 일반 정시랑 특별 전형이랑
중복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체능 아마 하는 자녀분을 키우는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 좀 주시죠. 예체능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를 반영하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실기 전형이 있고 실기 전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게 음악이냐 미술이냐 체육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실기 전형이 거의 없어요. 근데 미술이나 체육은 무실기 전형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분이 이제 실기 전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무실기 전형으로 갈 건지에 대한 이제 방향을 선명하게 잡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네. 그 방향을 이제 잡고 난 뒤에 준비 방법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유사하겠죠. 실기 전형으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미술이랑 체육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은 어릴 때부터 이제 스킬,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스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기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네. 체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특기자 전형을 뽑는 게 아니에요. 체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언제 하냐면 상위권, 이거 되게 단순한 거예요. 상위권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를 가는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단순합니다. 걔들은 체육을 잘하는 학생을 뽑을까요? 성적 좋은 학생을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성적 좋은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면 실기가 비중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어떤 예체능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 맞는 전형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네.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유튜브 질문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이요. 상승 그래프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뭐 내신 등급보다 이게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셨었잖아요. 그게 네. 내신 등급보다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 좀 해주시죠, 선생님.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성적 상승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신 성적 자체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1에서 2로 떨어졌느냐, 2에서 1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 성적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학생들이 그 이유를 학생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면 아주 유리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 확 다가오실 거예요. 수학의 선택 과목에 미적분이 있고 확률과 통계가 있습니다. 기하가 있고 세 가지 과목이 이제 선택 과목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제한이 있긴 합니다. 아까 그 서기관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없고 자연계열은 이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학은 계열별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예. 대학은 계열별로 뽑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자연계열의 미적분을 지정을 했어요. 과목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 자연계열을 가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인문계열을 따로 뽑는 셈이죠, 결국은. 그래서 대학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런 전제가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운 과목인 미적분을 선택해서 2등급을 받은 학생하고 쉬운 과목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등급 받은 학생,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미적분 2등급을 뽑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 보세요. 2등급은 붙여야 되고 1등급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300명이 선택한 과목에서 150명이 선택한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과 14명이 선택한 과목에서 물리2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물리2를 선택해서 내가 3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물리2를 선택해서 14명이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3등급이면 3등이거든요. 그러면 14명 가운데서 어려운 과목인 물리2를 선택해서 3등급을 받은 학생하고 쉬운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생명, 과학, 원을 선택해서 1등급을 받은 학생 두 학생을 3등급이고 1등급이고 비교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목 수준. 얼마만큼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조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성적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19년도에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이과를요. 근데 이 학생의 수학 성적이 1학년 때 2.0, 2학년 때 2.4, 3학년 때 2.8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쭉 떨어지고 있음에도 이 학생은 서울대를 그 학교의 유일한 한 명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는 학생부가 그 성적, 내신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설명이 타당하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었던 거는 강의 시작부터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대학이 말을 하는 각 과마다의 그 요건들, 네. 사실은 좀 부모님과 학생들의 문해력이 좀 중요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말 잘 집어서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생각하고 하는 과정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해야 나의 아이가, 나의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유튜브 의견으로요. 현직 교사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니까 이해가 정말 잘 됩니다. 신청 잘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인 예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오프라인에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줌으로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모두 다 느끼실 텐데 진짜 이번 시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라는 것들 아마 다들 공감하면서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뜨거운데요. 아쉽지만 오늘 정해진 시간은 여기까지여서 저희가 사실은 4시까지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성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쉬우시죠?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된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육부와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부 정책부서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책 설명회에 대한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요. 만족도 조사 안내 문자를 저희가 드리거든요.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백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